네, 오늘 수업은 돌연변이를 진행할 거고요. 돌연변이의 종류는 유전자 이상과 염색체 이상 돌연변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염색체 이상 돌연변이를 본 후에 비분리 현상을 통해서 세포 분열하고 연계되는 그런 개념을 또 살펴볼 거고, 그리고 나서 돌연변이 문제풀이와 사람의 유전 숙제한 거에 대한 문제풀이 수업을 진행을 할게요. 일단 유전자 이상 돌연변이 자, 유전자 이상 돌연변이란 일단 유전자에 이상이 있는 거니까 유전자의 정의를 알아야 되겠죠. 유전자의 정의는 여기 써 있는 것처럼 DNA의 특정 염기 서열입니다. 이 DNA의 특정 염기 서열은 염기들의 어떤 배열 순서인데, 이 염기들의 배열 순서에 의해서 특정 단백질에 대한 정보가 들어있어요. 이 서열에 의해 단백질을 만드는 어떤 설계도가 들어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DNA 염기 서열이 이상이 있으면 특정 단백질을 만드는 설계도에 이상이 생겼기 때문에 제대로 되어 있는 단백질을 만들지 못하거나, 아니면 특정 단백질의 생산량이 줄어들거나 결핍되거나, 또는 과다하게 만들어지는 그런 현상들에 의해서 정상적인 형질이 결정되는 게 아니라 비정상적인 형질이 결정되는 게 바로 유전자 이상 돌연변입니다. 밑에 나와 있는 이 그림을 보면 가운데 있는 이 두 가닥이 DNA고요. 이 DNA의 중간중간에 이렇게 지인이라고 해서 유전자가 들어있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하나의 어떤 한 가닥의 DNA에는 여러 개의 유전자가 들어있어서 특정 단백질을 생산하는 어떤 정보가 들어있습니다. 그런 유전자에 이상이 있는 게 바로 유전자 이상 돌연변이고, 또 한 가지 좀 알자면 유전자 이상 돌연변이는 유전자는 이상이 있지만, 그러나 염색체는 정상이라는 걸 반드시 전제로 깔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다음 페이지에 판정을 할 때 이 유전자 이상 돌연변이는 유전자 이상이 있는 거니까 유전자를 검사해야지 염색체를 검사해봤자 판정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염색체를 분석하는 핵형 분석을 통해서는 판정이 불가능하다 별표. 따라서 염색체를 분석하는 핵형 분석으로는 알 수가 없지만 유전자를 분석하는 생화학 검사를 통해서는 판정이 가능하다 별표. 그러면 이 핵형 분석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이 그림처럼 염색체의 모양과 수를 분석하는 건데, 상염색체는 크기에 따라서 1번부터 22번까지 배열을 하고, 그리고 마지막에 성염체를 배열함으로써 염색체의 모양과 크기를 분석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핵형 분석으로는 알 수가 없다고요. 그럼 얘는 뭐가 있는지 보자. 첫 번째, 유전자 이상 돌연변이 얘 첫 번째는 남모양 적혈구 빈혈증이라 그래서 이 헤모글로빈 단백질을 형성하는 유전자에 이상이 있는 건데, 그래서 헤모글로빈이라는 단백질을 형성하는 유전자의 이상으로 인하여 아래쪽에 나와 있는 그림처럼 이게 원래 정상적인 헤모글로빈이에요. 그래서 하나 여기 색깔 좀 바꿔보자. 여기 하나, 여기 하나, 여기 하나, 여기 하나. 그래서 4개의 사슬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근데 이 4개의 사슬이 그러니까 위아래로 이렇게 구조를 갖고 있는데, 그래서 둥그렇게 이렇게 말려요. 말림으로써 안쪽에 움푹 패어지면서 원반형의 구조가 생기면서 산소와 잘 결합할 수 있게 되는데, 그런데 헤모글로빈 단백질을 형성하는 유전자 이상이 있음으로 해서 이런 사각형의 구조가 아니라 이렇게 사슬 구조를 이제 결합해 버린 거예요. 이렇게 일렬로 유전자 이상이 있음으로써 구조가 바뀌어 버린 거죠. 그래서 원반형의 어떤 구조가 되는 게 아니라 난 모양처럼 생겨버린 구조가 되면서 산소가 잘 결합하지 않고 산소 운반이 잘 안 되니까 빈혈이 나타나는 이런 증상이 바로 난 모양 적혈구 빈혈증입니다.
어, 이 남모양 적혈구 빈혈증은 상염색체 유전이고요. 우리 저번에 사람 유전 배웠죠? 상염색체 유전이고 열성으로 유전되는 유전병입니다. 그러니까 엄마가 만약에 걸려 있고 아빠가 걸려 있다면 자손들은 무조건 걸리게 되겠네요. 이게 남모양 적혈구 빈혈증이고요. 두 번째가 페닐케톤 요증이라고 있습니다. 페닐케톤 요증이란 좀 생소할 텐데 페닐케톤이라고 하는 물질이 뭐냐면 20종류의 아미노산 중에 한 종류예요. 그러니까 아미노산이 20종류가 있는데 그 중에 한 종류구나라고 알면 되고 페닐케톤 요증, 그래서 오줌 속에 나타나는 증상인 거죠. 오줌으로 나간다는 것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 몸에 많이 축적되어 있기 때문에 오줌으로 나가는 거라서 우리 몸에 축적되어 있는 페닐케톤이 우리 몸에 악영향을 끼치는 거예요. 그러면 이 페닐케톤증이 어떤 과정에 의해서 나타나냐면 밑에 그림을 먼저 볼게. 이 페닐알라닌이라고 하는 어떤 아미노산을 우리가 먹으면 이 페닐알라닌이 원래는 타이로신으로 바뀌어요. 특정 효소에 의해서. 자, 근데 이 효소를 합성하는 유전자가 이상 있는 거죠. 그러면 이 효소가 없어버리면 페닐알라닌이 타이로신으로 잘 안 바뀌겠죠. 그래서 이 페닐알라닌이 타이로신으로 안 바뀌니까 축적이 일어나게 되고 이 축적된 페닐알라닌은 페닐피브루산 또는 페닐케톤이라고 하는 물질로 바뀝니다. 그래서 이 페닐케톤이 늘어나면서 나타나는 그런 질병이 유전병이 바로 페닐케톤요증이에요. 됐죠? 자, 그리고 이거랑 관련된 어떤 대사 과정에 관련되어 있는 유전자 이상 돌연변이가 한 가지가 더 있는데 알비노증이라고 들어봤을 거예요. 이 알비노증은 우리의 피부의 방어 단백질인 멜라닌 색소라는 게 있어서 우리 피부는 외부의 어떤 자외선이나 외부의 자극에 대해서 반응을 보여서 잘 방어하기 위해서 그 단백질이 만들어지면서 자외선을 많이 쬐거나 태양의 빛을 많이 쬐게 되면 피부가 좀 거목해 보이죠. 이 거목해 되는 게 실제로 뭐 탄다고 표현하지만 타는 게 아니라 이 방어 단백질인 멜라닌 색소가 합성되면서 우리 몸을 막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색소가 대신 빛을 흡수해주면서 피부에 빛이 잘 가지 않게 해주는 거죠. 그래서 어두운 색깔의 빛을 잘 흡수하니까 이 멜라닌 색소는 일반적으로 어두운 색깔을 띱니다. 근데 이 멜라닌 색소를 합성하는 유전자에 이상이 생기는 게 바로 아미노증인데 이게 페닐케톤증이 나타나는 그런 대사 과정과 좀 연관되어 있어요. 아까 전에 페닐알라닌을 타이로신으로 만드는 유전자 이상이 있으면 페닐케톤이 축적이 되면서 페닐케톤요증이 된다 그랬잖아요. 근데 그 페닐케톤요증에 관련된 유전자는 이상이 없어서 그 관련된 효소는 이상이 없어. 그래서 타이로신으로 잘 바뀌어. 여기 티로신이라고 나와 있는데 타이로신이라고도 읽어요. 근데 이 타이로신이 멜라닌 색소를 합성하는 유전자 이상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멜라닌 색소는 이 타이로신이 특정 효소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물질인데 이 타이로신을 멜라닌 색소로 합성하는 유전자 이상이 생김으로써 멜라닌 색소의 양이 결핍이 되게 되고 이 결핍되면서 나타나는 증상이 바로 알비노증입니다. 그리고 이 알비노증도 페닐케톤증과 마찬가지로 둘 다 상염색체 열성이고 상염색체 열성입니다. 그러니까 거의 대부분은 유전병은 열성으로 작용하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전부 다는 아니고 대부분. 그 다음에 밑에 나와 있는 사진을 보면 이건 알비노증 사진인데 신기하게도 가운데 하얀색 피부를 갖고 있는 학생이 있죠. 이 학생이요, 이 학생. 이 학생이 흑인이에요. 흑인인데 이 알비노증에 걸린 흑인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하얗죠.
근데 좀 잘 보면 약간 피부 질환이 좀 있는 것처럼 좀 보이죠? 왜냐면 멜라닌 색소가 없음으로 해서 피부의 방어가 잘 안 돼서 이렇게 피부 질환이 쌓립니다. 그 다음은 바로 헌팅턴 무드병이고요. 발음하기가 조금 힘든데 헌팅턴 무드병. 헌팅턴이라는 그런 사람이 무도는 무도회장할 때 춤추다는 그런 뜻이에요. 왜 그런 이름이 붙여졌냐면 뉴런에서 분비되는 신경 전달 물질의 분비에 이상으로 생겨요.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여러 가지 우리 말초신경계의 체성신경에서 분비되는 물질에 이상이 생김으로 해서 반응이 잘 일어나지 않죠. 근육의 신경전달 물질을 잘 분비를 못하니까 우리는 정확하게 막 움직일 수 있는데 끊기질 않으니까 막 이렇게 흐물흐물거리죠. 그래서 춤추듯이 움직이는 그런 병이기도 하고, 근데 체성신경만 신경전달 물질을 분비하는 게 아니라 우리 몸의 중추신경계도 신경전달 물질을 분비하죠. 그래서 중추신경계에서 분비되는 신경전달 물질의 이상으로 인하여 정신질환 및 기억력 상실 등 여러 가지 어떤 뇌 질환도 나타납니다. 그리고 좀 특이한 건 뭐냐면 이 헌팅턴 무드병은 퇴행성이에요. 자, 퇴행성이란 말은 어리거나 젊을 때는 그 증상이 발현되지 않다가 나이가 들어서 조금 노년기나 또는 장년기, 장노년기에 그 형질이 발현되는 걸 퇴행성 질환이라고 하고, 마찬가지 3년체 유전이긴 하지만 우성으로 작용합니다. 우성으로 작용하는 유전병이에요. 굉장히 좀 특이하죠? 그래서 다른 질병보다는 유전될 확률이 좀 높은 질병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위에 올라오는 그런 그림이 바로 헌팅턴 무드병에 관련된 그런 사진인데 이렇게 움직일 때 제대로 딱딱딱 우리가 원하는 만큼 움직이지 못하고 더 움직이면서 이 각도가 더 움직여지면서 이런 식으로 꺾이면서 마치 춤추는 것 같다 그렇게 보이는 거죠. 마지막으로 낭성섬유증. 낭성섬유증이란 점액물질을 합성하는 유전자의 이상으로 인하여 이 점액물질이 결핍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과다하게 분비됩니다. 자, 이 과다하게 분비되는 게 우리 몸 바깥으로 많이 분비되는 것도 있겠지만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우리 몸 내부에 있는 세포에서 우리 몸 내부로 분비되는 그런 점액물질들이 과다하게 분비돼요. 그러다 보니까 이 점액물질은 좀 끈적끈적하니까 이 끈적끈적한 게 혈액 속으로 들어가게 되고 혈액순환이 잘 안 되겠죠. 그리고 우리 폐 외부에 공기가 들어오는 어떤 기도, 그 기도 부분에 또 마찬가지 이 점액물질이 이제 관여하게 되면 많이 존재하게 되면 이 섬모의 움직임이 둔해지게 되고 그리고 이 섬모의 움직임이 둔해지게 되면 외부의 이물질들이 침입이 더 많아져요. 그래서 외부의 이물질들이 더 침입이 더 많아지다 보니까 면역력이 굉장히 약화되게 되고 여러 가지 합병증으로 좀 일찍 생을 마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게 최근에 개봉됐던 영화인데 2019년 4월이네요. 최근은 아닌가? 이제 1년 지났네. 이 영화가 뭐냐면 이 남녀가 서로 사랑하는 그런 관계인데 이 각각의 남자와 여자가 바로 낭성섬유증이에요. 그래서 낭성섬유증에 걸려있는 이런 환자를 사랑하는 어떤 그런 커플 이야기인데 낭성섬유증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면역력이 굉장히 약화되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일반 사람과 접촉에 의해서도 쉽게 감기에 걸리고 독감에도 쉽게 걸리고 여러 가지 질병들이 쉽게 걸리는 병이에요. 그래서 사랑하지만 다가갈 수 없는 그런 관계를 다룬 그런 영화인 거죠. 나중에 시간 될 때 한번 보세요. 그 다음에 이제 염색체 이상 돌연변을 좀 살펴볼게요. 염색체 이상 돌연변이는 아까는 유전자 이상 돌연변이는 유전자는 정상이지 이상이 있지만 염색체는 정상이었잖아요. 근데 염색체 이상 돌연변이는 유전자는 정상이지만 염색체에 이상이 있습니다. 자, 근데 이 염색체 이상은 이게 조금 틀어졌는데 해상도가 컴퓨터하고 좀 다른가 보네. 구조가 이상 있는 염색체도 이상 돌연변이가 있고요.
그리고 숫자가 이상 있는 염색체 이상 돌연변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염체 이상 돌연변이는 구조 이상과 수 이상을 따로 각각 구분해주면 돼요. 마찬가지 판정법은 유전자 이상 돌연변이는 유전자를 검사하는 생화학 검사로 판정이 가능했지만 핵형문성으로 알 수가 없었잖아요. 근데 반대로 염색체 이상 돌연변이는 염색체에 이상 있는 거니까 핵형문성으로 판정이 가능하죠. 별표 굉장히 자주 물어봅니다. 별표. 그러니까 판정법은 그 염색체 돌연변이 판정법은 구조 이상이든 수 이상이든 염색체 이상 있는 돌연변이는 전부 다 핵형문성으로 판정이 가능해요. 아래쪽에 나왔던 그런 핵형을 좀 다시 한번 지금 띄웠는데 이 핵형을 보고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우리가 확인해야 되는 그런 번호가 있어요. 그 확인해야 되는 번호가 여기 나와 있는 5번 꼭 확인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7번도 확인하면 좋고, 그리고 18번, 21번,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성염색체. 이 내가 5가지 염색체, 5쌍의 염색체, 상조염체를 내가 지금 체크를 했는데, 이렇게 5번, 7번, 18번, 21번 X하고 Y를, X하고 X를 성염체를 이렇게 체크한 이유가 이상 있을 수 있는 번호가 이 번호밖에 없습니다. 18번, 됐지. 이 번호밖에 없어서, 이 번호에 이상이 없으면 핵형은 정상인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어떤 핵형 분석을 하는 어떤 그 판정하는 그런 의사들이나 아니면 연구원들도 이 번호 위주로 판단을 하겠죠. 이 번호가 말고 다른 곳에 이상이 있으면 일반적으로는 태어나지 않고 뱃속에서 치사돼 버리니까. 자, 그러면 5번에서 나타날 수 있는 건 뭐냐면, 자, 5번에서는 염색체가 결실이 일어날 수 있어요. 이따가 구조 이상과 수 이상 같이 할 때 다시 한번 생각하면 돼요. 자, 5번 염색체의 결실이 일어나는 건 유전자가 좀 빠지는 건데, 이 결실이 일어나서 나타나는 그런 유전병이 뭐냐면, 고양이 울음소리를 낸다 그래서 고양이 울음 증후군이라고 합니다. 앞으로 이제 증후군이라는 말이 너무 많이 나와서 이 증후군은 영어로는 신드롬이라서 약자로 S라고 체크할게요. 이 고양이 울음 증후군은 다른 말로 뭐라고 하냐면 고양이 묘자 울음 성자 써서 고양이 울음 증후군 묘성 증후군이라고도 합니다. 그리고 7번이 나타나는 건 뭐냐면 7번도 마찬가지 결실이 나타날 수 있고 이 결실이 7번 염체 결실에 의해서 나타나는 게 윌리엄스 증후군입니다. 윌리엄스 신드롬. 외울 때 좀 이렇게 외워주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결실이라고 하는 건 유전자가 빠져서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엄다 그래서 엄스라고 생각하면 되겠네요. 7번 염체가 없는 유전병, 유전자 일부가 없는 유전병. 그래서 윌리엄스 증후군. 실제로 윌리엄스는 사람 이름입니다. 그 다음에 18번 같은 경우에는 구조가 이상 있는 게 아니라 숫자가 이상 있어서 18번 염색체가 한 개가 더 많은 경우가 있습니다. 정상적인 사람의 경우에 18번 염체는 상조 염체이기 때문에 2개가 존재하죠. 근데 하나가 더 많아서 총 3개의 18번 염체가 있는 거. 이렇게 18번 염체가 하나 많은 그런 돌연변이를 뭐라고 하냐면 에드워드 증후군이라고 합니다. 에드워드 증후군. 이거는 이렇게 외워주면 되겠네. 이 에드라는 게 추가되다 이런 뜻이잖아요. 더 추가되다, ADD. 여기서 하나가 더 추가돼서 생기는 돌연변이 에드워드 증후군. 에드워드도 마찬가지 사람 이름이에요.
자, 21번이 하나 많은 경우가 있어요. 21번이 하나가 많은 경우는 다운증후군이라고 합니다. 다운증후군 많이 들어봤죠? 그리고 X 성염체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X 하나가 있는 경우, XXY가 있는 경우, XXX가 있는 경우, XYY가 있는 경우 등 성염체가 이렇게 다양하게 나타납니다. 이거는 이따가 비분리 현상에서 이따 뒤쪽에 수의상돌연변에서 좀 자세하게 볼게요. 그래서 구조이상돌연변이에는 뭐가 있냐면, 자, 첫 번째 결실이 있고요. 자, 결실은 정의가 이렇게 한 염색체 안에서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부분에서 내가 항상 아이들한테 좀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범위를 설정해 주는 그런 게 되게 중요해요. 정의라고 하는 건 그냥 뭐다 이렇게 정의하면 안 되고 어느 범위에서 뭐다 이렇게 정의해 줘야지만 정확한 범위가 되거든. 예를 들면 싸움, 그다음에 전투, 전쟁. 싸움, 전투, 전쟁 전부 다 싸우는 거잖아요. 근데 싸움과 전투와 전쟁의 가장 큰 차이점이 바로 규모죠. 이 세 가지는 각각 규모가 달라요. 자, 싸움이라고 하는 건 개인 간의 다툼이고, 전투는 어떤 집단 간의 다툼, 전쟁은 규모가 더 커서 좀 나라 간의 그런 다툼이에요. 그러니까 규모가 좀 다르죠? 근데 만약에 그냥 다툼이라고 하면 싸움인지 전투인지 전쟁인지 모르죠. 이것처럼 정의를 내릴 때는 반드시 범위가 되게 중요한데, 결실은 한 염색체에서 일어나는 겁니다. 만약에 여러 개 염체가 있다 하더라도 하나의 염색체에서 유전자가 빠져 있으면 무조건 결실이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림을 좀 볼게. 자, 그림 이게 결실인데, 이건 정상적인 어떤 염색체인데요. 여기에서 이게 빠져버린 거죠. 여기 있던 게 지금 빠졌죠, 일부가. 유전자가 한 개 빠지든 여러 두 개 빠지든 세 개 빠지든 상관이 없어요. 개수는 중요하지 않고 유전자가 빠져버리면 결실이구나. 그러니까 결실은 여기를 봤을 때 결실인 거죠. 이거 두 개를 다 같이 봤을 때 결실이 아니라. 자, 두 번째가 바로 여기입니다. 자, 여기는 마찬가지 범위는 한 염색체에서고요. 하나의 염색체에서 유전자의 위치가 바뀌는 현상이에요. 보면 아까 전에 그 설정했던 그 오른쪽에 나와 있는 이 염색체만 딱 봤을 때 원래는 A, B, C, D, E, F, G였잖아요. 근데 A, B, C까지는 정상인데 F, E, D로 F하고 E하고 위치가 바뀌었죠. 이렇게. 그래서 여기입니다. 중복은 이제 범위가 조금 달라졌습니다. 한 염색체가 아니라 상동 염색체에서 보는 거예요. 상동 염색체에서 유전자가 이동을 하거나 또는 복제가 되거나 이 두 가지 요인에 의해서 특정 유전자가 반복되는 그런 돌연변이를 바로 중복이라고 하는데, 지금 처음에 나와 있는 게 뭐냐면 이거는 같이 봐야 된다 그랬죠? 이거 두 개를 딱 같이 봤을 때 원래 A, B, C, D, E, F, G가 있었는데 여기에 E하고 F가 복제가 됐죠. 여기 있는 게 이동한 건 아니고 여기 자체 내에서 그냥 복제가 된 거죠. 따라서 이거는 복제에 의한 중복입니다. 자, 그리고 뭐냐면 여기를 뺐었어야 되는데 여기 그림에서 이게 만약에 빠지면 이게 만약에 없어요. 이게 만약에 없으면 여기 있는 게 이쪽으로 이동을 해서 중복이 일어날 수도 있거든요. 이렇게 왼쪽에 있는 것처럼 그대로 유지가 되면서 복제가 돼서 중복이 일어나는 경우도 있고, 왼쪽에 있는 이 유전자가 이쪽으로 이동을 해서 여기는 빠져버리고 A, B, C, D, G가 되고
A, B, C, D, E, F, E, F, G가 될 수도 있는 거죠. 이게 바로 유전자의 이동에 의한 중복이고, 그러면 여기 중복이 일어났을 때 이쪽은 염색체를 딱 보게 되면 여기 있는 EF가 빠지죠. 그러니까 결실이 일어난 거죠. 그래서 결실에 의한 중복이라고도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 조금 이상한 게 이제 그러면 이 중복의 경우에는 그 안쪽에 있는 다른 염색체가 지금 결실이 일어났잖아요. 그러면 이 중복 안에는 결실이 포함되는 건가요? 이렇게 물어보는 애들이 있어. 포함되는 관계에 대한 개념 자체가 좀 안 맞아요. 자, 왜냐면 다른 예를 들면 만약에 우리나라랑 일본이랑 전쟁이 일어나고 있어. 전쟁 중이에요. 그러니까 국가 간에 어떤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 중인데 우리 아빠가 옆집 아저씨랑 싸웠어. 그러면 우리 아빠하고 옆집 아저씨랑 싸우는 이런 개인 간의 싸움이 일본과 우리나라의 전쟁에 포함돼? 아니죠. 그냥 바라보는 관점이 그냥 다를 뿐인 거죠. 그냥 우리 아빠랑 아저씨는 그냥 싸운 거고 나라 간에는 전쟁을 하고 있는 거고. 알겠죠? 별개로 봐야 된다는 얘기야. 근데 이거는 결실이 일어나면서 중복이 일어났기 때문에 원인 결과 관계이기 때문에 결실에 의한 중복 또는 유전자의 이동에 의한 중복이라고 얘기할 수 있다고요. 이해되죠? 자, 그럼 마지막으로 전자는 뭐냐면 전자는 상동 염색체에서의 이동이 아니라 비상동 염색체 간 유전자의 이동입니다. 그러니까 1번 염색체에서 3번 또는 다른 4번, 5번 이렇게 다른 상동 염색체로 유전자가 이동하는 거죠. 그래서 이 염색체하고 이 염색체는 같은 상동이 아니라 다른 상동인데 여기서 이쪽으로 이제 이동을 한 거잖아요. 잘 안 보여서 잠깐만. 그것만 표시하면 되겠다. 어떻게 된 거냐면 이쪽에 있는 유전자가 이쪽으로 이동을 하고 여기 원래 있던 유전자가 이쪽으로 이동을 한 거죠. 그래서 이거는 교환이고 교환이 되지 않더라도 그냥 한쪽에서만 이동을 하더라도 전자는 맞아요. 그래서 결실 여기 중복 전자 이게 구조 이상 돌연변입니다. 그 다음에 수이상 돌연변이는 첫 번째 세포 분열 시의 비분리에 의해 염색체 숫자가 이상있는 돌연변이가 바로 염색체 수이상 돌연변이에요. 그러니까 세포가 분열되는 게 세포 분열인데 이 분열될 때 이 염색체를 똑같이 나눠 가져야 되잖아요. 근데 똑같이 나눠 갖지 못하고 일부를 잘못 가져가서 한쪽으로 더 많이 가져가고 다른 쪽은 좀 적게 가져가서 나타나는 돌연변이가 바로 염색체의 숫자 이상 돌연변입니다. 염색체 수이상 돌연변이의 구성 체계는 좀 크게 나눴을 때는 배수성 돌연변이와 이수성 돌연변이로 나눕니다. 근데 그 중에서 배수성 돌연변이 먼저 볼게요. 배수성 돌연변이는 단위체 단위로 증가되는 거. 그러니까 원래는 2n이 정상인데 n이 증가돼서 3n, 4n, 5n 이렇게 증가되는 거. 예를 들면 사람 같은 경우에는 2n이 염색체가 46개죠. 근데 만약에 3n이라면 23개가 더 더해져서 69개가 되는 거죠. 이렇게 막 한두 개가 많아지는 게 아니라 한꺼번에 몇 개쯤 이렇게 증가되는 게 바로 배수성 돌연변입니다. 자, 근데 이러한 배수성 돌연변이는 주로 식물에게 주로 나타나고요. 동물에게는 아직 성공된 사례가 보고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게 만약에 동물한테 성공을 한다면 우리 사람들은 이제 이것저것 필요한 어떤 동물들의 특징들을 이용해서 새로운 어떤 키메라 동물들을 만들어내겠죠. 그러면 세상이 완전 어수선할 거예요. 사자의 등에다가 날개를 달고 박쥐의 날개를 달고 그 다음에 같이 타고 다니고 막 이렇게 될 수도 있겠죠. 그리핀인 것처럼 해리포터에 나오는 그 탈 것들처럼. 근데 아직까지는 성공된 사례는 보고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예는 뭐가 있냐면 3n인 경우에는 씨 없는 수박이 있고요. 4n인 경우에는 토감이라 그래서 영어로는 포메이토. 포메이토는 좀 들어봤지? 줄기에는 토마토가 뿌리 속에는 감자가. 자, 5에는 미랄인데 보리하고 밀의 어떤 교잡식물이에요. 3에는 씨 없는 수박이고 씨 없는 씨가 없기 때문에 그 다음에 재배를 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이거는 상품성은 거의 제로죠. 또 재배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거를 연구소에서만 만들 수 있는데 연구소에서 핵을 융합시켜 가지고 이렇게 만드는 건데 만들 때마다 몇백만 원씩 들겠는데 이거를 팔 수는 없겠죠. 이거는 그러니까 팔 목적으로 연구한 게 아닙니다. 이렇게 배수원 도른변을 연구한 거지. 그래서 이수원 도른변이는 뭐가 있냐면 이수원 도른변이는 염색체의 숫자가 한 개가 많거나 또는 적은 거. 그러니까 배수원 도른변처럼 단위치 단위로 이렇게 증가되는 게 아니라 이수원 도른변이는 염체의 숫자가 한 개 많거나 한 개가 적은 게 바로 이수원 도른변이고 종류에는 뭐가 있냐면 일단 첫 번째 그림 보면 여자하고 남자가 같이 나와 있죠. 이렇게 여자 남자 둘 다 나타날 수 있는 건 바로 상염색체 이상입니다. 상염체 이상에는 에드워드 증후군과 이 에드워드 증후군 그리고 다운 증후군 아까 전에 했죠. 그래서 에드워드 증후군은 18번의 염색체가 하나 더 많은 거 그리고 21번 염체가 하나 더 많은 건 다운 증후군. 공통적으로 어떤 증상이 나타나냐면 둘 다 지능이 저하되어 있고요. 그리고 심장의 기형이 나타납니다. 심장의 기형. 그래서 운동 능력이 조금 떨어지겠죠. 심장이 기형이기 때문에 심장의 작용이 원활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리고 핵상과 염색체 숫자를 나타내면 자, 잘못 썼다. 다시 쓸게요. 흰색이 없어서 다시 쓸게. 2에는 45 플러스 xxxy 앞 뒤쪽에 있는 염체 숫자는 맞는데 하나가 더 추가가 많죠. 하나가 더 추가된 거죠. 그래서 2n 플러스 1은 상염색체가 원래는 44개가 정상인데 18번 염색체인 상염체가 하나가 추가됐으니까 45 플러스 xx 또는 xy 이렇게 되죠. 이거를 쓸 수 있어야 돼요. 이거를 안 보고 쓸 수 있어야만 합니다. 이게 처음이라서 돌연변이가 처음이기 때문에 이렇게 각각의 돌연변이에 이상 있는 염색체의 숫자가 뭐고 이상이 있음으로 해서 나타날 수 있는 핵상과 염체 숫자를 반드시 표현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만 나중에 비분리 문제를 풀 수 있을 겁니다. 다운 증후군도 마찬가지로 21번이 많으니까 상이 하나 많죠. 그래서 2n이 아니라 2n 플러스 1로 바꿔주세요. 그래서 45 플러스 xx 또는 xy 남녀 모두 발생할 수 있고 지능정화와 심장경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 다음에 3, 4, 5, 6번은 남자 또는 여자에게 나타나는 거고 이거는 남녀 모두에게 발생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성염색체가 이상 있는 성염색체 이상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 거 첫 번째 성염체 이상 중에 터너 증후군은 뭐냐면 터너 증후군은 성염색체가 X염체가 있는데 정상 여자는 X가 두 개잖아요. XX. 근데 X가 하나 더 있는 거예요. 하나 부족한 거예요. 쏘리. 그래서 X가 하나밖에 없는 거죠. X가 하나밖에 없는 거기 때문에 염색체가 하나 빠졌죠. 그래서 핵상과 염색체 수를 나타내면 2n인데 마이너스 1은 44 상은 정상이고 X가 하나밖에 없는 별표 쳐주세요. 자, 근데 사람의 경우에는 Y염색체가 있으면 남자고 Y염체가 없으면 여자예요.
잘 기억해 두세요. Y가 있으면 남자, Y가 없으면 여자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자, 근데 터너 증후군은 X가 하나밖에 없는 거니까 Y가 없죠. 그래서 외부의 표면적으로 나타나는 어떤 그 성은 바로 여자고요. 근데 성염색체는 뭐 지능은 정상 범주예요. 근데 막 지능이 막 뛰어나거나 그런 건 아닌데 정상 범주에 포함됩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모든 성염색체의 수의상 돌연변이는 공통적으로 불임입니다. 그래서 아기를 낳을 수가 없어요. 이것도 별표. 그 다음에 아이고 잘못 썼어. 클라인펠터인데 클라인펜터가 아니라 클라인펠터. 클라인펠터 증후군은 XXY로 존재하는 건데 XXY. XXY. 그러니까 정상 남자가 XY인데 거기에 X가 하나 더 추가된 거예요. 그래서 XXY가 되는 게 바로 클라인펠터 증후군. 그래서 핵산과 염체수는 2n 플러스 1은 414 플러스 XXY로 Y가 존재하기 때문에 성별은 남자입니다. 마찬가지 불임이고요. 그 다음에 초여성 증후군은 정상적인 여자에 X가 하나 추가된 거예요. 그래서 XXY가 된 거, 정상적인 여자에 X가 하나 더 추가돼서 핵상과 염체수는 하나가 추가됐으니까 2n 플러스 1이고요. 상은 정상이니까 44고 XXX가 되는 거죠. Y가 없으니까 여자고요. Y가 없으니까 여자고 불임이고요. 자, 마지막으로 초남성 증후군은 정상적인 남자의 Y가 하나 추가된 거예요. Y가 하나 추가되면서 2n 플러스 1은 424 플러스 X. 아이고 왜 이렇게 잘못 쓴 게 많어. 이게 아니라 XYY고요. XYY 꼭 적어주세요. 수정해주세요. 자, 지능은 정상이지만 마찬가지 불임입니다. 그래서 비불 현상 좀 알아볼게요. 일단 정상적인 어떤 감수 분열 과정을 설명해 줄 거고요. 이런 정상적인 감수 분열 과정과 비교해서 1분열 비분리와 2분열 비분리의 특징을 좀 잘 보세요. 이해를 돕기 위해서 남자의 성염색체 한 쌍만 표현할 겁니다. 하지만 성염체 한 쌍만 있는 사람은 없죠. 세포 안에. 그러니까 상염색체도 있다고 가정하고 보세요. 자, XY가 있었는데 이게 복제를 거치면 XXYY가 서로 붙으면서 이가음체를 형성하죠. 이거는 예전에 세포문에서 배운 거. 근데 이게 위치가 안 맞아 컴퓨터랑. 원래 이 화살표를 내가 어디다가 한 거냐면 여기 XXY X하고 XXYY 사이에다가 내가 이렇게 친 건데 내가 잘못한 게 아니라 컴퓨터하고 해상도가 좀 안 맞나 봐요. 그래서 XXYY의 중간인 X와 Y 사이가 딱 끊기는 거죠. 이 끊기면서 상동 염색체가 분리가 일어납니다. 자, 근데 상동 염색체는 엄마한테 받은 염색체와 아빠한테 받은 염색체인데 속에 들어있는 유전자 구성이 당연히 다르죠. 그러니까 서로 다른 염색체를 분리한다. 그래서 이형 분열이다 라고 또 얘기합니다. 그래서 상동 염체가 분리가 일어나면 한쪽으로는 XX가 다른 쪽으로는 YY가 들어가고 이 XX와 YY는 각각 염색 분체 쌍이죠. 그지? 그러니까 이 XX는 염체 개수가 X가 2개라고 얘기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여기는 이 XX를 염색체 2개라고 얘기하면 안 된다고요. 얘네들은 염색 분체 쌍이고 붙어 있는 거기 때문에 염색체 그리고 유전자 구성도 같은 거고 복제된 거라서 염색체 개수는 1개로 카운팅을 하셔야 돼요. 여기 있는 YY도 마찬가지 염체가 1개고요. 그래서 원래 XY인 성염체가 2개였다가 1분열이 끝나고 나면 염체가 1개로 바뀌는 거죠. 그래서 2분열 때 이것도 마찬가지 X하고 X 사이 염색 분체에다가 내가 체크한 건데 자, 끊어지면 염색 분체가 분리가 일어나면
염색 분체 분리가 일어나면 동형 분열이라고도 하죠. 왜냐하면 똑같은 염체가 나눠진 거니까. 여기다가도 미리 줄쳐놓을게요. 그래서 분열이 일어나면 X가 들어가거나 또는 Y가 들어가는, 그래서 이게 바로 정선적인 감수 분열 과정이고요. 이 각각에서 지칭하는 게 좀 더 선을 좀 연결해 볼게. 정확하게 연결이 안 돼서 이 염색체를 연결한 거, 여기 있는 세포를 연결한 거, 여기 있는 세포를 연결한 거, 이 각각의 세포들의 핵상과 염색체 수, 염색 분체 수, DNA 상대량을 알아보면, 자, 위에 있는 염색체가 세포 같은 경우엔, 자, E에는 44 플러스 XY죠? 정상적인 거. 자, 근데 염색 분체는 원래는 46개였다가 복제가 됐으니까 92개가 됐고요. 그래서 염색 분체하고 DNA 상대량은 비례하니까 염색 분체가 2배로 증가되면 DNA 상대량도 2배로 증가돼서 4. 그럼 처음엔 2였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아래쪽에 나와 있는 YY 염색체가 들어있는 세포는 1분열이 끝났죠. 그러니까 생식 세포 주기로는 위쪽에 있는 건 1분열이고 아래쪽에 있는 건 2분열이잖아요. 그래서 2n인데 쪼개졌으니까 n으로 된 거고, n은 22 플러스 y가 2개인데 y는 1개로 친다 그랬으니까 y 1개. 그래서 염색체 개수는 23개. 근데 염색 분체는 원래 M1기에 92개였으니까 반띵되면 46개죠. 46개. 염색 분체가 반으로 감소했으니까 DNA 상대량도 반감. 그래서 2. 그 다음에 생세포는 마지막 2분열이 끝나면 생식세포고, 생식세포는 마찬가지 염색 분체는 반감, 그 다음에 상대량은 또 반감되죠. 자, 이제 1분열 비불에 대해서 좀 알아볼게요. 자, 1분열이 비불가 되면 처음에 XY가 있었는데 S기를 거치면서 XXYY 이가염체가 형성됩니다. 자, 근데 아이고, 이 점선이 원래 여기 있는 거야. 여기 복사하고 싶다. 여기. 근데 XXYY에서 이 상도염체가 분리가 안 됩니다. 그래서 상동염색체 비분리가 일어납니다. 먼저 비분리가 일어나면서 별표. 상동염색체가 비분리가 되면서 어떻게 되냐면 한쪽으로 XX와 YY가 다 한쪽으로 이동을 합니다. 근데 이렇게 이동하진 않습니다. 잘 보세요. 올 때 X, X, YY가 이가염체로 이렇게 붙어있는 형태로 내려오진 않습니다. 만약에 붙어있는 채로 내려왔다면 2분열 때 또 상동이 분리되겠죠. 근데 2분열에서 상동이 분리가 되는 경우는 없기 때문에 이렇게 밑으로 내려오는 게 아니라 XXYY가 끊어져서 이가염체는 이제 없어지지만 같은 하나의 세포 속으로 같이 들어와요. 알겠죠? 명심하세요. 그래서 이 차이가 무슨 차이냐면 나중에 그 다음 분열에서 분리가 되는 염색체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생세포의 염체의 구성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XXYY가 한쪽으로 내려오고 다른 쪽에는 X하고 Y가 아예 안 들어가겠죠. 그런데 이 분열은 잠깐만요. 이 분열은 정상적으로 이제 분열이 되면서 X와 X가 끊어지고 Y와 Y가 이제 끊어지면서 염색 분체가 분리가 돼요. 그래서 염색 분체는 정상적으로 분리가 일어납니다.
염색 분체는 정상적으로 분리가 일어나고 이게 지금 지워져 가지고 다시 그냥 줄 칠게요. 여기 별표. 그래서 2분열 후에 생세포 속에는 X하고 Y가 하나 들어간 염색체가 세포가 있고요. 그리고 아무것도 안 들어가는 영계인 세포가 존재한다고. 그래서 이 각각의 세포들의 핵상과 염체수, 염색 분체, 그리고 D상대량을 쓸 건데 내가 중간중간에 세포만 체크했고 위에부터 쫙 연속적으로 체크한 게 아니니까 나머지는 체크를 해보면서 한번 따로 잘 이해해 보세요. 그러면 M1기부터 쓸게요. 여기 M1기, 이 M1기의 세포와 그 다음에 한쪽으로 XXYY가 다 들어간 M2기인 세포와 그리고 연계가 들어가 있는 세포, 이거는 생식세포. 각각의 핵상과 염체수, 그리고 염색 분체수, DNA 상대량을 한번 파악해 볼게. 그럼 M1기의 세포는 이 M1기까지는 정상이잖아요. 이 만약에 1분열 비분리가 되거나 2분열 비분리가 된다 하더라도 M1기인 세포는 아직까지는 정상이기 때문에 2는 424 플러스 XY고요. 마찬가지 염색 분체는 92개고 상대량은 4입니다. 처음엔 2였으니까 상대량이. 근데 비분리가 일어난 M2기의 핵상과 염체수는 XXYY가 들어갔으니까 YY가 추가돼서 염체가 2개가 추가된 거 아닌가요? 아니죠. 왜냐면 여기서 XX 또는 YY 염색 분체, 여기는 이 염색 분체들은 염색체 각각 1개씩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원래 XX가 들어가야 되는데 YY가 1개 더 들어갔으니까 염색체가 1개가 추가된 거죠. 그래서 핵상을 쓸 때는 1개가 추가됐으니까 M 플러스 1이고요. 그리고 X와 Y를 각각 따로따로 체크해줘서 24개의 염색체가 들어간 거죠. 그런데 염색 분체가 만약에 92개에서 정상적으로 분열이 됐다면 46개여야 되는데 염색 분체는 2개가 플러스 됐으니까 48개죠. 그죠? 그러면 이게 다른 쪽에 있는 영계인 세포의 핵상과 염색 분체 수는 원래는 정상적이면 46개인데 2개가 덜 들어갔으니까 44개가 되겠죠. 여기는 이해되죠? 자, 그럼 이걸 마찬가지로 원래 상대량이 이게 좀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으니까 한번 상대량을 써볼게요. 옆에다가 자, DNA 상대량이 원래 처음을 2였다고 치면 M1기 때는 4가 되고 정상적으로 분열됐다면 2개죠. 그리고 생세포는 11 이렇게 되는 건데, 근데 이 염색 분체 수하고 DNA 상대량은 비례하잖아요. 그러면 4인 거의 염색 분체 수는 92개, 2인 거의 염색 분체 수는 46개여야 되는데 지금 48개죠. 그러니까 46개보다 염색 분체가 2개가 추가됐으니까 조금 더 많은 거죠. 조금 더 많은 걸 플러스 알파로 체크한 겁니다. 플러스 알파. 그러면 그 아래쪽에 있는 세포의 DNA 상대량은 정상적으로 분열됐으니까 2분의 2 플러스 알파가 되겠죠. 이 부분 잘 이해가 안 되면 꼭 목요일 날 또는 다른 날 지금 이게 일주가 더 연장되면서 이 다음 주 목요일 날 진행하는 어떤 피드백 시간은 조금 변동이 될 수는 있긴 하거든. 그래서 누구는 변동 안 되고 누구는 변동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변동이 될 수 있긴 하지만 그때 와서 꼭 잘 물어보세요. 그래서 연계인 세포 마지막으로 이 X, Y가 들어가지 않은 이 연계인 세포는 하나가 덜 들어갔으니까 N-1은 22 플러스 성염체는 없으니까 빵개. 그리고 염색 분체는 그 위쪽에 염색 분체 수가 44개니까 정상적으로 세포 분열이 일어나서 22개의 염색 분체. 그리고 원래 정상적인 1 속에는 23개의 염색체가 들어가는 염색 분체가 들어가는 건데 하나가 부족하죠. 그러니까 조금 더 모자라네. 그래서 알파, 마이너스 알파로 체크를 합니다. 조금 많거나 조금 적은 건 플러스 알파 또는 마이너스 알파 이렇게 체크해 주시면 돼요. 자, 근데 주의점이 있습니다.
비분리 아까 전에 얘기했던 부분이긴 해요. 자, 비분리 시에 분리가 안 돼서 같은 딸세포로 들어가는 건 맞지만 이 붙어 있는 염색체는 떨어집니다. 붙어 있는 염체는 떨어져서 염색 분체는 사라지고요. 같은 염체 쪽으로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래서 염색체의 개수를 셀 때 좀 주의하라고. 제일 중요한 거 1분열 비분리를 알려주는 단서가 지금 나와 있는데 1분열 비분리가 되면 1분열은 원래는 상동이 분리가 되는 시기죠. 근데 상동 염색체가 분리가 안 되고 이 상동 염체가 하나의 세포 속으로 들어가면서 근데 2분열은 정상 분열이니까 각각의 이 2분열기로부터 만들어지는 생세포는 염색체의 구성이 같죠. 그래서 핵상의 종류가 두 종류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n 플러스 1 또는 n 마이너스 1인데 왜 그러냐면 이 x, y가 들어간 세포는 n 플러스 1, 얘도 n 플러스 1, 연계인 건 하나가 부족하니까 n 마이너스 1, n 마이너스 1입니다. 자, 이렇게 n 플러스 1의 핵상과 n 마이너스 1인 핵상의 세포들만 나와요. 두 종류밖에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두 종류가 아니라 세 종류래요. 그러면 무조건 1분열 비분리가 아니라 정상적으로 분열됐거나 아니지 무조건 2분열 비분리예요. 자, 그리고 염색체 구성이 두 번째 염색체의 구성이 상동이 비분리가 됐기 때문에 상동 염색체가 하나의 생세포에 같이 존재하겠죠. 그래서 이것처럼 XY가 하나로 같이 들어있네요. 이 XY가 원래 상동 염색체잖아요. 이 상동 염체가 하나의 생세포 속에 같이 들어가 버리는 그래서 상동 염체가 같이 들어가서 XY인 염체 구성을 갖게 되는 경우가 바로 1분열 비분리입니다. 자, 그러면 2분열 비분리는 어떻게 되는지 보자고. XY가 있었는데 복제되면 XXY. 근데 1분열은 정상적으로 분열됐으니까 XXYY가 되고요. 근데 2분열에서 비분리가 됐어요. 근데 2분열이 두 개가 있잖아요, 양쪽에. 그 중에서 왼쪽에 있는 2분열만 비분리했다고 가정해보자고. 그리고 YY가 들어있는 오른쪽에 있는 2분열은 정상적으로 분열이 됐다면 염색 분체가 비분리가 일어나면서 근데 비분리가 됐다 하더라도 염색 분체는 끊어진 다음에 같이 들어온다 그랬어요. 붙어있는 채로 들어오는 게 아니라 그래서 아래쪽으로 이렇게 배열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 세포는 염색 분체 쌍이 아니기 때문에 염체를 각각 따로따로 셀 수 있고 하나 두 개의 X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하지만 여기 위쪽에 2분열기의 XX는 이거는 염색 분체 쌍으로 존재하는 거기 때문에 염체 개수가 한 개예요. 이거는 X가 한 개, 얘는 X가 두 개로 카운팅을 할 수 있죠. 그래서 각각의 세포들의 핵상 염체 수, 그 다음에 염체 분체 수, 등 산장을 보면 맨 마지막 것만 볼게. 비분리가 일어난 다음에 생세포 원래는 X가 한 개 들어가야 되는데 하나가 추가됐으니까 N 플러스 1이죠. 그리고 상은 정상이고 X가 하나 추가돼서 XX. 그래서 염색 분체가 원래는 23개가 정상인데 하나가 추가됐으니까 24개고요. 그리고 정상인 D의 상대량이 1인데 조금 더 추가됐으니까 알파. 그래서 1 플러스 알파. 2분열 비분리의 단서입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것도. 핵상을 한번 써볼게요. 생세포들의. 얘는 n 플러스 1, 0인 건 n 마이너스 1, y는 정상적으로 n이 들어간 거. 따라서 핵상의 종류가 세 종류, n 플러스 1, n 마이너스 1, n 이렇게 세 종류가 존재합니다. 그러니까 1분열 비분리는 상동이 비분리가 된 거기 때문에 상동 염체가 하나의 세포로 들어간다면 2분열 때는 염색 분체가 분리가 되는 시기인데 염색 분체가 분리가 안 됐으니까 염색 분체가 하나의 세포 속으로 들어가야죠. 그래서 이렇게 XX가 각각 같이 들어갔네요. 그래서 이런 단서를 잘 활용해가지고 이 단서를 통해서 1분열 비분리인지 2분열 비분리인지를 각각 구할 수 있으면 됩니다. 문제 풀이 전에 자, 탐구 문제라고 보시면 됩니다. 탐구 문제 첫 번째, 자, 생명에 대한 가계도인데 엄마하고 아빠가 정상이에요. 엄마도 정상, 아빠도 정상. 생명에 대해서. 근데 이 부모로부터 태어난 딸내미가
생명이 태어났대요. 자, 근데 이 생명인 딸내미의 핵형은 정상이래요. 자, 이 문제는 무슨 문제일까요? 잘 보면 이게 어떤 그 가계도의 공식 중에 하나죠. 엄마하고 아빠가 정상인데 딸내미가 삐꾸면 상열 유전이죠. 근데 여기서 약간 오르네요. 왜냐하면 생명은 반성 유전인데 여기 나와 있는 공식은 상념체 열성이니까 이거는 정상적으로 태어난 딸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 문제는 돌연변이 문제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뭐부터 하냐면 첫 번째 항상 돌연변이 문제를 풀 때는 돌연변이부터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부모부터 먼저 생각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부모로부터 염체를 받은 게 돌연변이 자손이기 때문에 부모를 모르면 자손이 왜 그렇게 태어난지를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부모를 먼저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부모의 핵상과 염색체 수를 먼저 체크합니다. 그럼 뭐 써볼게. 부모가 어떻게 되는지. 부모는 이제 아빠. 이 문제는 가계도 문제니까 유전자형을 체크하면 되겠구나. 다시 정정. 부모의 유전자형을 파악합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문제를 풀 때 원래 유전자부터 정리를 해야 되죠. 그래서 자, 생명에 대한 유전자를 좀 정리. 생명은 내가 생명이라서 일부러 정리 안 하긴 했는데 처음이니까 좀 웬만하면 좀 해주세요. A 스타일 때 얘가 유전병이고요. 생명은 반성 유전이기 때문에 X의 유전자가 들어있죠. 그래서 XA와 XA 스타. 근데 이 XA 스타가 정상에 대해서 열성으로 작용하는 열성 유전. 자, 그러면 아빠의 유전자는 하나밖에 없겠죠. X가 하나밖에 없으니까. 근데 정상인 아빠니까 XA밖에 없겠네요. 그러면 엄마는 정상이기 때문에 XA를 하나 갖고 있긴 한 건데 자손 중에 생명인 어떤 자손이 있잖아요. 물론 돌연변이긴 하지만 이 돌연변이도 어쨌든 부모한테 생명 유전자를 받은 거기 때문에 없다가 생긴 건 아니기 때문에 엄마가 보인자였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두 번째 이제 자손 돌연변이 자손 돌연변이 자손의 유전자형을 파악합니다. 그럼 얘는 핵형이 정상이면서 생명이라고 그랬으니까 뭐 여자니까 얘는 상은 정상이고 XA 스타가 들어가겠죠. 근데 생각해보니까 이렇게 받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정상적으로 받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제 뭘 정리하냐면 부모로부터 받은 어떤 생세포들의 핵상과 염체수를 파악을 해보면 돼요. 아빠한테 받은 정자와 엄마한테 받은 난자의 핵상과 염체수. 그럼 정자는 여기 X, Y 중에 어떤 것도 준 게 없죠. 왜냐면 이 XA 스타와 XA 스타는 엄마밖에 없으니까 엄마만 두 개 다 준 거잖아요. 그럼 아빠는 안 줬죠. 그럼 빠진 걸 준 거죠. 따라서 n-1은 상은 정상이고 성은 없는 걸 준 거예요. 그러면 난자는 두 개를 다 준 거죠. n 플러스 1은 22 플러스 XA 스타죠. 잘 보세요. 자, 근데 여기서 원래는 엄마가 XA와 XA가 스타가 있었는데 XA 스타만 두 개 준 거잖아요. 그러면 XA 스타가 복자가 돼가지고 두 개 들어간 거니까 염색 분체가 비불이 일어난 거죠. 이걸 보고 염색 분체 쌍이 둘 다 들어갔네. 그래서 이거는 이분열 비분리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분열 비분리. 따라서 엄마의 난자 형성 과정 중 이분열 비분리.
그러면 연계인 거는 아빠는 지금 성립체를 안 줬잖아요. 이렇게 빵개가 들어갔잖아요. 이 연계가 들어가 있는 경우에는 잠깐 다시 이론서를 볼게. 1분열 비불릴 때도 여기 연계인 거 있고요. 2분열 비불릴 때도 이렇게 연계인 거 있죠. 따라서 염색체가 안 들어간 이렇게 연계인 경우는 1분열 비불린지 2분열 비불린지는 모르죠. 하지만 비분리가 일어난 건 확실하죠. 그래서 1분열, 2분열을 체크하지 않고 그냥 비분리라고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 아빠와 엄마가 둘 다 비분리가 일어나서 정상적인 개체가 태어날 수도 있겠구나. 물론 확률은 굉장히 적지만. 그러면 두 번째 문제도 풀어볼게요. 자, 2번. 자, 엄마하고 아빠가 마찬가지 정상적인 부모인데 아들내미가 생명이에요. 생명이면서 클라인펠터 증후군이래요. 자, 그러면 첫 번째 엄마와 아빠의 핵 유전자형을 한번 써볼게요. 엄마와 아빠의 유전자형은 엄마는 마찬가지 XA, XA 스타일 거고 아빠는 XAY일 거고 이 돌연변이 개체는 EN 플러스 1이죠. 클라인펠터는 XXY니까 44 플러스 X 생명이니까 A 스타를 두 개 갖고 있어야죠. A 스타 Y죠. 그러니까 이 A 스타는 엄마한테만 받을 수 있죠. 아빠는 Y를 정상적으로 줬죠. 그래서 이 클라인펠터 증후로부터 받은 어떤 정자와 난자의 핵상과 염체수를 파악을 하면 정자는 N 정상적인 Y를 준 거잖아요. 22 플러스 Y를 준 거고요. 따라서 옆에다가 정상적인 정자. 정상. 그럼 난자는 M 플러스 1이죠. XX를 두 개 줬으니까 22 플러스 XA 스타 XA 스타니까 마찬가지 A 스타가 두 개니까 염색 분체가 비분리돼서 2분열 비분리죠. 그래서 정자는 정상분열, 난자는 2분열 비분리 되면서 EN은 EN 플러스 1은 44 플러스 X A 스타 X A 스타 Y인 클라인펠터 증후군이면서 생명인 아들내미가 태어날 수 있겠네요. 한 문제만 더 줄 테니까 좀 시간 줄 테니까 한번 풀어봐요. 엄마하고 아빠하고 교배돼서 딸내미가 생명인 딸이 태어났는데 자, 이 딸내미는 터너 증후군이라고 치자. 동영상 잠깐 멈추고 한번 풀어보세요. 풀어보고 난 다음에 답을 좀 확인해봐. 나는 바로 적어줄 테니까. 마찬가지 부모부터 밝혀주면 엄마는 XA, XA 스타 똑같이 아빠는 XAY. 그러면 이 터너 증후군인 딸내미의 핵상과 염체수는 EN-3죠. 터너 증후군은 X가 하나밖에 없는 거니까 상은 정상인데 생명이면서 터너 증후군이니까 X에 A 스타 하나밖에 없어야죠. 그러니까 이렇게 되려면 정자 속에는 뭐가 들어있어야 되냐면 아무것도 안 들었어야죠. 왜냐면 이 XA 스타는 엄마만 줄 수 있는데 아빠는 그럼 아무것도 안 줘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N-1이네. 22 플러스 0. 그냥 비분리. 1분열 비분리인지 2분열 비분리인지 몰라요. 자, 난자는 정상적인 N이죠. 왜냐면 22 플러스 X에 A 스타 하나 준 거니까 정상적인 X죠. 정상분열. 그러니까 엄마가 정상적인 난자를 주고 아빠가 비분리가 일어나서 성염체가 안 들어가 있는 걸 주게 되면 터너 증후군이면서 생명인 딸내미가 태어날 수도 있는 거죠. 이해되죠? 자, 문제 풀이를 할 건데 이거는 나중에 좀 혼자서 문제 풀어보고 나서 나중에 이 문제풀이 동영상을 보면서 모르는 것들을 좀 확인하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아니면 조금 빠르게 접근하려면 그냥 좀 같이 보고 나중에 한번 다시 풀어보면서 숙제를 해도 되고.